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자, 영장 심사 바로 전날인 어제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라 이런 공식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유족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들과 함께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기소가 됐었죠. 3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검찰이 오늘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상세한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수사와 재판 통해서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혐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녀들 입시 비리 혐의인데요.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부산대 의전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가 됐고요. 유재수 씨에 대한 부산시 부시장을 했었죠. 감찰 무마 혐의가 있습니다.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들로 인해서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상당히 다른 관련자들에 비하면 낮다. 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관련자들의 최종 형량을 보면요. 네. 그때 김경록 자산관리해준 분, 이분에 대해서 이제 공범이거든요. 네. 김경록 자산관리사. 이분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예요. 아, 예, 예. 구형은 더 많고요. 네. 선고형이 8월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 사건 중에 유재수 있잖아요. 예. 이분도 이게 관련자죠. 네. 이분은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선고됐어요. 예. 선고형이 1년입니다. 네. 그다음에 최강욱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최종 형량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정경심 씨만 봐도 네. 이미 4년 실형이 나왔고 네. 이번에 2년이 추가 구형된 겁니다. 네. 거의 조국 장관과 겹친 혐의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게 여러 사람들의 형량을 비교해 보면 네. 조국 장관은 11가지를 다 합친한 거죠. 정경심 교수와 예. 겹치는 입시 비리에다가 네. 유재수 감찰 무마까지. 예. 근데 어떻게 저는 구형이 5년밖에 안 되는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법원에서 선고할 때는 기존의 다른 관련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 예. 적절한 형량을 정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전수민 변호사 입장은 어떠세요? 무죄가 물론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두 가지로 예.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녀 관련이나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해서 나누면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자녀 관련 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조국 장관의 재판부도 정경심 교수와 겹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얼마나 조국 장관이 그런 자녀 문제에 있어서 관여를 했는지 그 관여 정도에 따라서 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예. 근데 유재수 이제 감찰관 문제, 감찰 무마 건에 대해서는 예.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구형, 법원의 판결 남아 있는데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검찰이 이야기했듯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소된 이후에요. 대부분의 혐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였다. 이렇게 항변도 했었죠. 보시죠.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그 표창장에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징역 5년 구형하면서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피고인들이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민표 편집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사실 저 문제 가지고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가 논평도 네. 하고 뭐 예.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조국 전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 검찰이 지적했던 바로 저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밝혀지잖아요. 예. 저 문서를 위조한 것도 밝혀지고 요새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에 남고 그 컴퓨터 같은 거 복구하면요 거기에 옛날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까지 다 남거든요. 네. 이런 증거들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대목인데 예. 그런 그런 거를 부인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본인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하거나 이러면 혹시 또 어떤 참작의 여지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까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미국 대학의 시험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네. 이런 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참 반성 안 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아마 본인도 그걸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네. 용서가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혐의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뇌물수수.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에도요.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걸 뇌물로 봤는데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부산대 의대, 그러니까 병원장을 하고 싶어서 혹시 고위직 진출 등을 앞두고 뇌물 목적으로 준 게 아니냐 이런 혐의입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조 전 장관은 딸 장학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제가 노환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 부탁도 한 적 없고 일체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 노환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반정부 교수였던 저에게 누가 저에게 무슨 득을 보려고 딸에게 장학금을 주었겠습니까?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서 방황을 하였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도교수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민정수석이었던 저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간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네, 검찰은 노환중 전 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밥 한 끼도 공짜일 수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리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성적이 안 좋은 상황, 거의 뭐 낙제 수준인 상황에 학생에게 장학금을 그것도 그 학생에게만 연달아 몇 학기 계속 준 거. 이게 과연 가능했겠느냐. 조국이란 사람이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묻지마 장학금 주장을 했는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편으로 보면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죠. 자기가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노 원장이 어떤 그 부산 그 병원 원장이 되도록 자기가 공모했거나 노력했거나 네.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뇌물죄로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설명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애가 방황한다고 장학금 주었다. 이런 것에 미화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딸이 실제로 성적이 안 되는데 계속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뇌물죄로 얘기한 것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학했기 때문에 방학하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장학금 줬다라는 것을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민 씨 장학금 특혜 의혹이 일었을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들 뭐라고 해명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학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네요. 한 학생이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요. 원장님. 원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원장님 X에게 장학금. 예, 뭐 장학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우려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적인 방법은 아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호환 총장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국회에 국정감사에 한 대학원생이 나왔습니다. 낙제생에게 격려 차원에서 줬다는 장학금을 두고 뭐라고 한탄을 했을까요? 보시죠.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보통 뭐 장학금 그러면 등록금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게 뭐 일반적인 관례였을 겁니다. 그런데 낙제를 할까 싶어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줬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그 한 대학생이 절절히 약간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오늘 그 1심 최종 변론이 있은 후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5년의 구형을 받았는데 이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의 강을 건넜는가 못 건넜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 차원에서도 이제 좀 일단락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3년 동안 이 재판이 이어지면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1심 구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간의 조국 장관이 상징하는 어떤 그 지식인층의 위선이라고 할까요? 아까 앞에서도 조국 장관이 본인의 입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되돌이켜보면 어쩌면 저렇게 한 가지도 사실이 없었을까라는 점을 인지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 구형을 계기로 빨리 이후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좀 결론이 나고 좀 우리 사회 전반이 조국 장관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계기가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도 그렇고요. 구형도 그렇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른 재판도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겨우 1심 구형이 오늘 있은 겁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 씨 등과 공모해서 여러 대학들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증명서 이런 걸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업무 방해 이런 내용인데, 자,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 위조했던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대학 시험 같은 거 부모가 한국에서 따로 같이 봐주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해명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후보자의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또 다른 것 기존에 있었던 거.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연대 정외과 대학원 갈 때는 입시 필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으로 입시를 이 한 서류가 작용을 했나 안 했나. 왜 그러면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이걸 왜 발급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서류는 정확한 지금 제가 처음 봐서요. 후보자의 아들도 한영외고 2학년 때인 2013년 7월 달에서 8월 한 달간 공교롭게 딸이 했다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생 중에서 서울대 인권법 여기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람은 일단 후보자의 딸과 아들 그리고 장 교수의 아들이 거의 유일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관련 있는 한두 명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경우도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럼 또 다시 이 아들에 대한 얘기로 또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경심 전 교수도 이게 같이 걸려 있어요. 공모를 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서 징역 2년이 더 추가로 구형이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네. 다 해당됩니다. 딸은 이제 그때 당국대 교수 있잖아요. 예. 논문. 네. 그 교수의 아들하고 같이 이게 허위로 발급받은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품앗이입니다. 품앗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논문에 하나 저자 올려주고, 예. 그다음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해주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입시에? 저도 이게 제가 대학원 때 조교 때 센터에 좀 이게 일을 한 적이 관여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허위로 품앗이로 이렇게 발급되면 그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 그 아들은 더 황당합니다. 네. 아들은요 한영 외국어 다닐 때 그 학교에 결석하려면 정빙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턴 예정 증명서라고. 예. 저는 예정 증명서는 처음 봤습니다. 예. 인턴도 안 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학교의 결석을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생활기록부 기재 허위거든요.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대학 갈 때나 로스쿨 갈 때 나중에 예정 증명서 받고 예. 나중에 또 그냥 증명서를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예.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게 중대한 저는 법익 침해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정경심 교수가 처벌을 받았고 예. 그러면 조국 장관도 이게 그에 상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저는 더 큰 처벌이 필요하다. 왜? 서울대는 조국 장관이 교수로 있는 그렇죠. 더 영향이 크잖아요. 예. 그 점은 이게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자, 근데 조 전 장관은 이 혐의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인해 왔거든요. 아직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한번 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이 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또는 제가 만들었거나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서 발급해 준 적도 없고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장관의 그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게 나왔을까요? 수사를 통해서 이 상황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요. 제가 이거를 만들거나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본인 안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법원은 인정을 했잖아요. 딸과 딸에 대한 것들. 아들 것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수진 변호사, 이게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와의 결국엔 핵심은 유죄 나오려면 자녀와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경심 교수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자녀의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네. 그게 핵심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를 입증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이 충분히 유죄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이제 근거 자료를 확증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좀 논리 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직기관 비서관과 이제 그런 장학금 뇌물로 보는 거는 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장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지만 검사장이 돈을 받아서 그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면 그 검사장에게 준 것도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법원이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이건요, 이 특별감찰반이 비위 의혹을 알고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를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한 옛날에 했던 발언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유재수가 뭐 어느 메이저 증권사의 뭐 간부한테 외국에 나가거나 할 때 그 차를 태워달라거나 큰 금액을 해외에 있는 자녀한테 송금시켰다. 예, 그런 비리가 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수석이었나요? 예.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 잘 모릅니다. 그 경미한 품위 위반으로 전 국장 자리를 인사조치한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게 끝입니다. 특감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예, 자, 이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징역 2년, 백원우 전 비서관이요, 박형철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폭로했던 사람이 바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지금 실형을 2심까지 선고를 받아서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폭로한 사람도 선고가 났는데 이 이른바 피의자라고 불리는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1심 결론도 안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도대체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을 3년 동안 1심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문재인 정부의 뭐 실세라면 실세인 사람들에 관한 그 재판이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하의 그 법원은 뭐 독립적으로 뭐 재판했다고 뭐 본인들이 주장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왜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뭐 백원우 전 의원이나 아니면 박형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폭로한 뭐 일종의 뭐 어찌 보면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죠. 공익 제보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지금 해서 대법원까지 거의 지금 판결이 나오는 상황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도 결국 이게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뭔가 이 정권에 또는 권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좀
결국은 같은 사건인데 네. 그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일찍 재판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3년씩이나 끌고 예. 저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 의견인데 왜냐하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오히려 전 부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심과 항소심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인해서 네. 그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와 유죄 지금 상황이 나온 상황이 대법원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조국 장관이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는지 전 자체에 대해서 좀 신빙성에 의심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김태우 전 특감 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검찰은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그 혐의로 인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죠.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구형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야권 내에서는 총선에 나오는 게 아니냐, 거기 나와서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국 장관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차라리 부산에 출마하는 게 훨씬 나은데 4년 전이죠. 그때 굉장히 이제 권유도 많이 했는데 진심으로 자기는 정치권에 가고 싶지 않다. 지금은 마음이 바뀌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마음 먹어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심평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죽은 게 아니다.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모진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서의 귀향을 준비하고 있다. 관악구 총선에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구형이 되고 만약에 이게 선고가 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우상호 의원은 지난 총선 때는 한번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영기 의원님 보실 때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당내에서 그 대안이 누구냐. 또 실제로 보면은 뭐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일부 의원님께서 이제 다음에는 조국이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때마침 뭐 SNS 안 한다 해놓고도 뭐 몸 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이런 상황 같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구형은 구형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이 주도하지는 않았다. 정경심 부인에 비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직위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의미 때문에 그 직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다. 또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부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뭐 그 형량은 줄이더라도 구속 가능성도 있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저는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현실적으로 단순히 일 개인의 조국이 아니라 당의 중심이 되어서 조국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이나 당에서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총선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부산 지역 출마설, 조 전 장관은 당시에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내년이 총선인데 그때 뭐 PK 지역의 사활을 건 여권으로서는 뭐 유력 후보 차출을 안 할 수 없을 거다 이러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조국 민정수석을 부산에 차출하는 문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 인간형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업무는 지금 민정수석 업무는 제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된다는 업무이고 정치인으로의 변신 문제는 의사, 능력, 계획이 없다. 속마음 어떨까요? 글쎄, 아니 저 말은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 정치는 그 우리가 뭐 여러 번 경험해보고 겪어봤지만 사실은 그게 뭐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건 그야말로 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교수 출신들이 그 정계의 입문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네. 케이스가 예.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거는 좀 그 극도로 꺼려했다는 거는 저는 진심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법무부 장관 출신 그리고 현직 장관에 대한 관심이 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요.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속 시원히 정치하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또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일일이 다 건건이 태도에 있어서 네. 그렇게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치다, 예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것은 일종의 정치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태도와 동작들이 꽤 있어요. 네. 발언들이. 네. 그러면 뭐 속 시원하게 정치하겠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든지.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워낙 뭐 인지도가 높으니까 쉽게 탁 잡힐 것 같지만.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주 대변인? 글쎄 본인은 정작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다. 출마하실 거냐라는 국회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재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에 충실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새로이 제기되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주위에서들 너무 해석이 분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한동훈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뭐 여러 번의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별로 본전을 찾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정치가 만만치 않으니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정치를 하라고 자꾸 흔들어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는 어법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이다. 내지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인식을 시켰던 것이 지난 그가 올 초죠. 1월 27일에 유시민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의 그 피해자로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붉은색 컬러의 목도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스카프가 뭐 품절이 됐느니 뭐 가방이 품절이 됐느니 이럴 정도로 마치 관심의 그 대상이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마치 그 어용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와 마찬가지다라는 식의 남들이 잘 쓰지 않은 독특한 어법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 독특한 화법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정치인으로서 앞길을 예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너무 미리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계속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왜냐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검찰이 재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군에 남아있는 서류마다 휴가 기록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국회 법사위에서도 살짝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어떤 기록에 하면 23일, 어떤 기록에 하면 24일 영내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인사명령은 없는 대신에 부대일지, 복무기록, 연담일지는 각각이 날짜들이 다 달라요. 육군 규정 위반이다, 일지가 다 다르다, 명령이 왜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임 병사들이 매일 작성한다는 부대일지랑 면담 기록에는 서일병 28일 복귀하는 걸로 나옵니다. 28일이 복귀했다면 이건 아예 사전 승인이 없는 날입니다. 동부지검에서 이 의혹을 판단 안 한 거는 수사 미진 아닌가요? 한도 없는 수사를 다 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의원님께서 동부지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추 장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2020년 9월에 만들었다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으로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이 만든 22쪽짜리 내부 문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 휴가 일수 기간,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 모두 다르게 이 일수 기간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왜 그러면 상반된 자료가 있는데도 수사팀이
파악도 안 하고 수사를 종결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따져볼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 진실이 하나라면 다르게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서로에게 그 거짓을 가지고 조작하고 막 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모든 서류마다 날짜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요, 그 휴가가 이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예. 그다음에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그리고 이제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28일 날 들어온다면 유상범처럼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부모상을 당해도 휴가를 연장할 때는 일단 이게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복귀 안 하고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이게 문제고요. 예. 그때 제가 정원들을 면밀하게 보니까 모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진실을 밝히고 있어요. 네. 이모 병장, 이분은 23일 날 복귀라고 전화했고, 그다음에 우리 공익신고자 현모 병장, 이분도 25일 날 복귀라고 했고, 무엇보다 이게 그때 지원반장 이모 상사, 이분들에게 휴가가 23일이 끝이다, 처리해라, 이렇게 다 진술한 게 나옵니다. 네.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 뭐 그 상급부대 중령이 구두성인 또는 이게 상급부대 뭐 대위가 찾아와서 처리했다, 이거는 말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증거가 많고, 저는 이게 그때 동부지검이 처음에는 고기영 이분이 차관되면서 소설 서실에 그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김관정 동부지검도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때 검찰이 고의적으로 덮은 거 아닌가, 수사를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최 전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까지 빗대가면서 이 옹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설스네라는 말을 들었는데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참. 법무장관이 소설스네요. 소설스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맨날 내가 이렇게 아들 문제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겠어? 왜 그래? 아니 아들이 수술해가지고 조용히 좀 하고 일주일 있어. 그대로 가서 원문 처리해준 건데 이게 무슨 피해를 준 겁니까? 발언기에 받아가세요. 네, 발언기에. 그 보좌관하고 아들하고 실제로 친했대요. 그러니까 형, 그럼 내가 알아봐줄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상황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야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자, 향후 재수사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게 정치 수사, 정치 보복이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게 재수사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와 지금의 검사가 결과가 다르다면 누군가는 틀렸다는 건데, 이러한 정치 보복의 형태로 이게 다시 구현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말씀하신 만큼 저는 이렇게 좀 시간 낭비나 에너지 낭비적인 이런 일들보다는 좀 더 저 민생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뭐 검찰이 어떻게 이 수사를 재수사해서 결론을 내놓을지, 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TBS 김어준 씨,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은 그런 인물인데요. 하차설이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차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 제작진과 비슷한 대화를 나눈 걸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부분이 있었죠. 자, 김어준 씨도 자신의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난 6월인데요. 한번 보시죠. 뉴스공장의 운명도 짧게 얘기해 볼까요?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네.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래요.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우거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르나요? 네. 운명이 있잖아요. 최대한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운명. 저의 운명이 이제 조만간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조만간일지 6개월일지 내년일지 모릅니다만 뭔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예, 뭐 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상당히 깎였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 받는 게 수억 원의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 문제 제기가 된 것들은 뭐냐면 음모론과 관련된 여러 지적들입니다. 그동안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작인 김성생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혹시 아드님도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시는데. 그게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한 일자도 기억하십니까? 1997년 5월 7일입니다. 뉴스공장이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폴리스 라인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 법정 제재 주의를 받기도 했고요. 더 탐사 측이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는데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런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왜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하느냐면 저걸 뉴스라고 내보내는 상황에서는 그 근거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법적인 검토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공동주택 아파트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갈 경우에 그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자가 성립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뭐 주거침입자가 아니라는 식의 저런 얘기는 이거는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어준 씨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뉴스를 논평하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심위의 지적을 받고 법정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면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도 사실은 본인이 내가 진행자로서 과연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것이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김어준 씨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TBS 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당동 재판으로 갑니다. 최근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한 여러 가지 폭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만배 씨 측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먼저 재판에 출석하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세 사람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재판서 김만배 씨 측이 신문할 예정인데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시장 역할이 어떻게 됐나요? 김만배 씨로부터 14년에 받은 4억 혹시 누구에게 전달하신 겁니까?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 지시하신 건 맞나요? 예, 자 지금 김만배 씨 측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검찰이 김만배 씨가 2014년에서 15년 남욱 변호사에게 3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 건넨 것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최초로요. 김만배 씨가 이제 이재명 척이라면 이제 도검결의처럼 결국 이제 김용, 정진상, 유동규 씨까지 척에 돈을 건넨 걸 최초로 인정한 게 아닌가 김만배 씨가. 이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도요. 거기 보면 이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의 1호의 428억. 요게 이제 이재명 척으로 인정한 것처럼 이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공장에도. 근데 그거는 이제 검찰 진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2014년에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받아서 유동규에게 사학을 줬다. 이거는 상당히 본인 입으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욱, 유동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 이제 같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로 이제 과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또 뭐 진술이 달라졌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금품 수수 특히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거부했을 때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그러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남욱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뭐 유동규 본부장이나 다 이제 진술이 달라지고 있죠. 처음 최초 진술에 비해서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메모까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모와 상반되는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신빙성이 있는 진술들인가. 그리고 이 진술만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혐의를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씌울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동규 씨는 뭐 선거 캠프에도 없었다 이런 주장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남욱 변호사가 어제 조선 비즈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얘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대장동 사업은 단순히 사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주도했느냐. 이 문제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역할은 허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거 이 대표가 자신을 대장동 설계자라고 했던 말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퇴직했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가 맞지요?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천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내부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 공공환수액의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것만 설계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허가 자체에 이게 상당한 무게를 준 것 같아요.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뭐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주 대변인. 그러니까 배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삭제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책임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사실상 남욱 변호사의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언이 많다. 누가 누구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신빙성이 적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이 특신 그러니까 특별히 믿을 만한 것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그 법조인으로서 어떤 그 자신의 그 전언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신빙성을 좀 뒷받침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현금이라는 것이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 돈을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하는 남욱 변호사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유동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점과 금액이 일치하고 네. 그리고 그 김만배 씨의 입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김만배 씨조차도 이에 그 합당한 일치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증거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제 물증이 나오고 뭐 증거가 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낸 기소전 추징 보전 청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800억 원 이게 이 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 법원이 인용한 건 약 4,446억 원, 거의 뭐 전체 사업 수익과 비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욱 변호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화무 11홍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돈을 당초에는 이제 김만배 씨나 대장동 일당이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입을 안 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하니까 지금 4,446억 중에서 사실은 저거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장동의 15개 블록인데 그중에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가져가서 거기서 또 수천억 정도가 더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액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저 범죄 수익 중에서 800억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검찰이 추적한 부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 추적이 제대로 어딘가에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다 했는데 남욱 변호사 얘기는 그러니까 화무 11홍이라는 거는 이제 뭐 꽃이 열흘 동안 피지 않는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당초 구상했던 자기네들이 뭔가 이 대장동 사업을 벌여가면서 크게 그 한 건을 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 단시간 내에 무산됐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김만배 씨가 어디까지 인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운명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 이제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장애 집회를 벌였습니다. 보시죠. 편파 수사를 규탄한다. 표적 감찰을 규탄한다. 검사만 47명,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100명을 훌쩍 넘는 인력이 야당 탄압에 총동원되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정치 탄압입니다.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없는 제도 만들어 내려는 듯 말을 바꾼 남욱에게는 징역 1년에 솜방망이 구형을 내렸습니다. 내일은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수사 규탄 집회 연다는데요. 장애 투쟁 본격화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게 상응하는 정도의 당내 반발도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적으로 과연 이재명 리스크를 당 전체가 다 안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반대적 목소리도 같이 커져 나갈 것이고 심지어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분당설 뭐 그런 것도 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상당수 지금 현재 당의 지도부는 저러한 어떤 뭐 노선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재판을 해가면서 나오는 어떤 팩트 자체를 민주당이 직시해야지 마치 저것 전체를 다 가지고 정치 공세다 뭐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당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명 뭐 비명계와 친명계 간 신경전이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분당설을 언급을 했는데 우상호 의원은 반박합니다. 보시죠. 박영선 전 장관께서 지난 대표 경선이었나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뭐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1심에 유죄가 나오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또 몰라도 예. 지금은 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전수민 대변인, 뭐 당내 분위기 어때요 지금요? 기본적으로 아직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 상황까지 얘기는 좀 앞서 나간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당내에서 일부 분들은 그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국민 공감이라고 스터디 모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친윤 계열께서. 그러니까 네. 거기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되는 건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도 서로 상대 진영에서 원하는 바가 투영이 된가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의 정신이라든가 그런 가치를 기치로 해서 결론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그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으로 넘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강경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는데요. 서훈 전 실장이요. 한번 보시죠. 영장 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예,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갔는데요. 최 위원님, 이게 어떤 혐의입니까?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2020년 9월 22일에 이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서 피살이 됐는데 네. 그때 밤이거든요. 예. 밤 한 9시 40분쯤에 피살이 됐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새벽 1시에 장관회의를 열어요. 근데 그 장관회의 주재자가 서훈 안보실장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 직후에 국방부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예. 이 월북이라는 거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의 증거 자료들은 다 삭제가 돼요. 네. 그러면 이 삭제 결정을 결국 서훈 안보실장 주재의 장관회의에서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아마 일부 보강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정점에 서훈 안보실장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그 9월 23일 아침 8시쯤에 보고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훈 전 실장이 저는 주도했다고 보고요.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첩보 삭제하도록 한 혐의,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혐의, 네. 이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요. 언론 보도에 따른 피격 사실이 외부에 새어나가자. 그러니까 이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걸 감추려고 했었는데 이 피격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걸 은폐하려던 시도는 중단하고 대신에 월북몰이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서훈 실장은 변명을 하기를요. 예. 처음에는 이제 배포 범위를 조정한다. 네네. 이 말은 이제 보안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제 보안 때문에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뿐이다. 예.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아마 이제 은폐해서 덮을 하다가 네. 보도가 나오니까 다시 이게 월북몰이를 바꾼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근데 이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이게 배포 범위를 조정하는 보안 때문에 지시했다면 네. 그러면 이게 그 서욱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것도 이게 못 알아듣습니까? 지시 내용도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배포 범위만 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안을 강구해야지. 네. 왜 새벽에 오자마자 국방부는 이제 민세에서 60개, 예. 그다음에 국정원도 46개. 예. 그것도 이게 월북에 배치되는 월북이 아니라는 네. 이런 게 증거만 골라서 삭제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서욱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시를 이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 따라서 저는 그 서훈 장관의 변명이 네.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영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일국의 이 정도 국정원장하고 안보실장 하신 분이 도주는 안 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이제 그 106개 정보를 삭제하는 이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네. 범죄 속에 증거인멸이 아예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 옛날에 서욱 장관도 발부는 됐거든요. 네. 물론 구속 적부심에서는 불이 났지만 예.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PT 자료를 가져와서 이 130여 쪽이라고 그랬나요? 그걸
가져가면서 계속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은폐 정황으로 이제 꼽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날 밤 10시에 피격 및 소각 인지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그런데 새벽 2시 반까지 계속 해경은 수색하고 구조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계속 구조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기밀 정보 삭제하게 했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에도 피격이나 소각됐던 내용은 제외가 됐다. 그리고 국방부 기자단 브리핑에서도 실종 상태라고 계속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밤 10시 50분에 최초로 이제 피격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그때서야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 게 의도적으로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서 전 실장 측에서는 정밀한 첩보 확인, 분석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여러 부처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거고 안보부처 판단을 수용했다. 특수정보까지 다 살펴보고 직접 살펴보고 판단을 수용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전 변호사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개인적으로는 서해 그 피격 유족분들께 저는 위로의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는 그 사안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기호 국방부 간사도 이게 여러 가지 국방부의 보고를 봤을 때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인다. 그래서 월북이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다 국방부 보고를 통해서 SI 첩보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동의를 했고 발언까지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다음에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사법부, 검찰의 잣대를 대서 판단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 보복의 형태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당은 국방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걸 인정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장 유족들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김희성 기자가 부인하고 일단 통화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 유가족을 상대로 뭐 저렇게 직접 나와서 말하지도 못하면서 대독으로 저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지 그것도 이제 구속영장을 심사를 하는 하루 전날 저렇게 해서 검찰이 압박받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시작도 안 했던 수사였겠죠. 국민의 생명도 못 지킨 뭐 전직 대통령의 그 한 목소리가 그렇게 무겁게 들리겠어요 국민들한테?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좀스럽다. 감사원이나 이런 검찰은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을 넘지 말라, 뭐 도를 넘지 말라 저런 표현을 하시는 거가 본인이 설사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도 해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찰 상대로 할 수 있는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대준 씨의 형 망언이라고 또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어떻게 NLL 북측 수역에 갔는지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하라고 그런 망언을 합니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그 입장문을 그 박지원, 서훈, 그다음에 김홍희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을 보면은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월부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친형 이래진 씨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개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문 전 대통령 입장을 검찰에 이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김현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청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무례하다라고 뭐 경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의 시즌 2라고 봅니다. 분별 없는 처사며 도를 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적당하지 않은 그 언어를 구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상 이 안보 상황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지금 누구입니까? 그 내용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안보의 요체일 텐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정치 탄압이다, 보복 수사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매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현직 대통령도 탄핵시켰던 나라입니다. 수사에 있어서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요. 그에 관해서 도를 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잖아요. 이게 도를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게 국가기관 검찰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도를 넘지 말라는 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사가 안보 체계를 무력화시켰다? 이것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보 체계를 무력화시킨 거는 오히려 전 정권의 9.19 합의라든지 또는 이제 기무사 해표라든지 이런 게 안보 체계 무력화지. 지금 이게 진실을 밝혀서 수사하는 게 왜 안보 체계 무력화가 됩니까? 이 사건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 보호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저번에 그 문 대통령이 감사원도 대단히 무례하다는 것도 오히려 대통령이 무례했던 거고 이번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 이런 겁니다. 예, 자, 뭐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을 향한 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법원 앞에 집결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온 것은 서훈 실장, 전 실장과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이러한 안보 몰이를 멈춰야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월북 조작을 자백하는 입장문이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무례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어서 한번 보시죠.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예, 뭐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범위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어떤 통치행위든 간에 원전 때도 마찬가지고 산자부들 마찬가지고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말하자면 통치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일정 정도 보호해주는 즉 국가적 권위를 만들어가는 것과 그것과 별도로 실제로 법을 어긴 부분을 모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 풍산개 관련한 내용입니다. 2마리 지금 사실상 위탁을 포기했는데 지금 경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있는데요. 거기 한 달 하루에 입원비가 20만 원씩이래요. 그러니까 2마리가 되는데 25일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금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치료를 받고 이런 건 아니고 검사는 계속 좀 했다 그래요. 상태가 그래서 나쁘지 않아서 더 이상 이제 매일 검사는 안 하는데
입원하는, 그러니까 입원이라고 그러죠. 저것도 이 보호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을 정부에서 아마 부탁을 했기 때문에 국고로 저 개들에 대해서 이 지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원래 이제 어디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좀 상황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서 당분간 동물병원에 있는데 그 비용이 하루에 한 마리당 20만 원씩 든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목전에 둔 오늘 새벽 임금 단체 협약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KTX, 수도권 지하철 오늘 오전 정상 운행을 했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 하루 만에 또 철회를 하고 합의를 했었죠. 자, 최 편집장님, 네. 민노총이 탄력을 좀 못 받는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과 뭔가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많이 주었던 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서울 지하철 파업을 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노조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는 원래 파업에 불참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하철에 예를 들어서 젊은 이제 노조원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철도 노조도 아마 그런 파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화물연대만 남았죠. 화물연대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또한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대통령은 어젯밤 SNS를 통해서 화물 운수 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달랜다고 해야 되나요? 화물연대 쪽을 향해서 좀 손길을 내밀긴 했습니다만,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서 그 효과가 좀 시멘트라든지 이런 쪽에 좀 나타났다고 보고, 정유업 등 다른 분야 확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비화물연대 차주들은 이미 복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 화물연대 소속분들은 명령이 개개인에게 송달되면 그걸 또 계기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끝까지 송달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을 선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법이 정한 최고의 저희들은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지난달 30일 송달한 업무 개시 명령,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화물 차량 운행을 또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있다고는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아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이제 헌법의 근로자의 권리나 노동 상권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저분들이 근로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는 비교 대상은 옛날에 의사들이 있죠. 의사들이 진료 거부할 때 업무에 복귀해라. 이 명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분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영업자,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옛날에 의사들도 복귀명령 내렸잖아요. 이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된 겁니다.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끝까지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다른 사람들 방해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쇠구슬이나 못이나 이런 거는 저는 극단적일 때는 살인 미수까지 뭔가 음벌을 채해서 반드시 일벌 뺏겨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파업 끝나면 응징하겠다, 이런 문자도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대화와 양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서로. 왜냐하면 지금 노동상권 말씀,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은 그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집단행동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단행동권은 행사를 하는데 민생 경제에
그리고 민생에 너무나 많은 영향, 국가의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 때 네. 그거를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무기한적인 파업은 존재해서도 안 예. 되고 이거를 이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사를 막아서도 안 되고 결국에는 네. 최종적으로는 대화 양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불법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6일 총파업 예고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MBC가 어제 열린 창사 61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슬리퍼를 신고 언쟁을 벌였던 기자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